형,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형이랑 형수랑 둘이서 작정하고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지? 속이다니, 누가 누굴 속여요? 도련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처음 한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도련님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 한번 안 비춘 게 누구였는데요? 지금 이 유언장 내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알고 있었으면 가족인 우리한테도 알려줬어야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 자식 아니냐고요. 가족이라고? 어머니가 빚만 있다고 할 때는 너희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내뺄 때는 언제고 그게 가족이야?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말할 자격 없어. 어머니 뜻이 이거라면 너희가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지? 엄마한테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 알고서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한 거지. 도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어쨌든 형하고 형수, 설마 모두 엄마 유언장대로 할 건 아니지? 우리도 엄마 자식이야. 이럴 순 없는 거라고.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도 다 가고 몇 달 안 남았네요.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시간 가는 게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올해 제 나이가 63살인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63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시어머니는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많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해지실 거라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2번 하셨어요. 첫 남편과 결혼하셔서 지금의 제 남편을 낳으셨는데 남편이 9살 되던 해 갑작스런 사고로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재혼하셔서 쌍둥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이번에는 쌍둥이 아들이 셋돌이 되던 해 또 사고로 사별을 하시게 되었죠. 그때부터 홀로 세 아들을 키우시면서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건어물 가게까지 운영하셨네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를 악물었어. 애들은 나만 보고 손가락 빨고 있는데 별 수 있냐고. 내가 엄마인데. 우리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일찍 철이 들어서 학업도 포기하고 장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식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만류하셨지만 어머니, 저 대학 안 갈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장사하는 게 즐겁고 제 성격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저 공부하는 거 싫어했잖아요. 하면서 사람 좋게 웃어넘겼대요. 그때부터 항상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묵묵히 일만 했네요. 남편은 학업을 포기하기로 하고서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도왔는데 특히 쌍둥이 도련님들이 나란히 과학고 외고 진학을 꿈꾸면서부터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 시어머니와 남편의 허리가 휠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련님들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영특하고 똑똑해서 학창시절에도 공부를 잘했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도련님들이 집안의 희망이라면서 애지중지하며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도 동생들 방에 밤늦도록 불이 켜진 걸 보면 피로가 싹 풀릴 정도였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열성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부에 매진한 도련님들은 나란히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큰 도련님은 과학고, 작은 도련님은 외고에 수석으로 합격한 거예요.
도련님들은 특목고에 가서도 전교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둘 다 명문대, 의대, 법대를 나란히 입학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도련님들이 꿈을 이루고 성공한다면 그게 바로 자신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혼자 늦게까지 저녁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문득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동생들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올라가는데 장남인 자신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특히 도련님들은 대학 생활하면서도 틈틈이 연애도 하는데 매일 시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이미 지났을 때였는데 도련님들 뒷바라지를 하는데 청춘을 바쳤으니 그동안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었고 연애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적기를 놓쳐버린 거였어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여자를 만나기를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도련님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만 남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연애를 시작해서 바빠지거나 혹은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게 될 경우 시어머니께서 혼자 지내셔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그게 큰 딜레마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이런 남편의 마음을 아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기철아, 너도 장가 가야지. 설마 엄마 때문에 결혼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 엄마는 걱정하지 말어.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살긴 왜 혼자 살아요? 제가 평생 모시고 살 건데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가장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을 겁니다. 매일 밤 텅 빈 방에 혼자 누워서 고민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남편에게 찾아왔습니다. 때는 저희 아빠의 제삿날이었어요. 저는 제사상에 올릴 음식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가게 앞으로 지나게 된 거예요. 가게가 깨끗해 보이고 손님도 많아서 망설임 없이 들어가서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굴비 좀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아버지 제사용이에요. 제가 덤덤하게 말하자 남편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는지 화제를 돌렸어요. 요리법은 아세요? 그럼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부모님 두 분 제사상을 다 차렸거든요. 아, 그럼 저보다 잘 아시겠네요. 남편은 당황했는지 썰렁한 농담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남편은 씩씩한 제 모습을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가게 식자재들이 품질이 좋아서 몇 번을 더 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새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됐고 시어머니도 우리 관계를 축복해 주셨네요. 이렇게 우리는 운명처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또 두 분 다 몸이 안 좋으셔서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 항상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있었어요. 식구가 많아서 항상 북적거리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꿈꾸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그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나 신혼집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아요. 뭐라고? 왜 그렇게 놀라요? 내가 말실수라도 한 거예요? 아니, 고마워서.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 사실 우리 어머니 혼자 사시면 외로워서 어떡하나 항상 걱정했거든. 당신한테 정말 감사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남편은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본 남편의 눈물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고 저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저는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하게 되었네요. 시집살이는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일상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고 제가 이런 가정을 꾸렸다는 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아이 많이 낳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보다 더 북적거리면 좋겠어요. 순진한 얼굴로 말하는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어느 주말 집에 잘 오지 않던 도련님들이 왔고 그날을 기점으로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도련님들은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는데 이에 대해 감사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긴커녕 점점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성인으로서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성실하게 생활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대학을 좀 먹었다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야기를 꺼낸 건 의대생 도련님이었습니다. 엄마, 해외 의료봉사 프로그램 있는데 꼭 가고 싶어요. 동기들도 다 간대요. 해외라고? 그럼 돈이 많이 들지 않니? 300만 원 정도요. 근데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비행기값, 체류비, 의료용품 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디서 300만 원을 구해. 지난달에 너희들 학비도 냈잖아. 엄마,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인맥도 넓히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리라고요. 그때 가만히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진짜? 아싸, 고마워요. 나 이번에 가서 정말 열심히 배워올게. 의대생 도련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법대생 도련님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뭐야, 그건 불공평해. 그럼 나도 뭔가를 해줘야지. 의대 등록금이 법대보다 훨씬 비싼 거 알잖아. 그런데 지금 석훈이한테 3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야. 나한테도 그만한 보상을 해줘. 처음 보는 광경에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에게 도련님들이 조금 별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그 후로도 도련님들은 어학연수, 인턴십, 학원비, 자취비를 명목으로 집에다가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남편은 밤낮 없이 일을 하며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도련님들은 명문대학생이니까 과외를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지만 그것도 다 거절하고 집에다 손을 벌리기만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련님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대학 때 공부하지 언제 하겠냐며 쟤들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라며 저를 설득했네요. 웃으며 저를 달래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것도 대학 때가 마지막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곧 대학 졸업하고 도련님들이 취업하면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며 저도 함께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들의 무리한 요구는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난 후에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스케일만 더 커져갔네요.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된 도련님은 당직 서는 게 너무 힘들다며 병원 근처에 풀옵션 오피스텔로 옮기고 싶다며 보증금을 요구했어요. 하필 병원이 서울 노른자 땅에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근처 오피스텔 보증금이 만만치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변호사가 된 도련님은 로펌에 취직을 하면서 매일 양복을 입고 다녀야 했는데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고급 정장을 입어야 한다며 취업 선물로 정장 세트 5벌을 요구했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일하는 시어머니와 형 생각은 안 하고 철없는 요구만 하는 도련님을 보고 참다 못한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들 이제 의사고 변호사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사람들 아냐 니들이? 어머니랑 나랑 이 형편에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자꾸 집에다가 손 벌릴래. 이제는 니들 힘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할래? 형편에 맞게 살 줄 알아야지. 남편의 따끔한 충고에 정신 좀 차리나 했지만 그 효과는 못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고려님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 난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쌍둥이 도련님들이 동시에 결혼한다는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우리는 당황하긴 했지만 이제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고 성숙해질 거라 기대하며 둘의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 그 이상으로 저희 가족에게 시련이 닥쳐왔네요. 놀랍게도 도련님들의 결혼 상대는 소위 명문가 출신의 딸들이었고 이는 곧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사전 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가관이었죠.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하라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후 3년 이내 개인 병원과 개인 로펌을 개업하라는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결혼이 비즈니스 계약인가 봅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진짜 평생 효도할게요. 평생 살면서 다 갚을게요. 진짜예요. 나 이 여자랑 꼭 결혼해야 돼요. 장인어른 되실 분이 의료계 큰손이라서 이 집이랑 사돈 맺으면 앞으로 내 의사 인생들 활짝 열리고 그때부터 엄만 이딴 건어물 가게 같은 거 안 하고도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요. 아니, 그렇다고 니네 둘이 동시에 결혼한다고 전셋집 구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강남의 전셋값이 한두 푼이어야지. 우리 집이랑 가계담보로 대출받아도 그거 못 구해. 시어머니의 말에 실망한 의사도련님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씨, 그렇게 못해줄 거면서 의사는 왜 시켰어요? 내 동료들 다 결혼해서 강남의 전세도 아니고 자가로 시작한다고요. 다 잘난 부부 만나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또 한바탕 집안을 뒤집어 엎고 도련님은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고 시어머니께서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혹시나 당신이 부족해서 잘난 아들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까 노심초사한 나머지 결국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가게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으셨네요. 물론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말이에요. 도련님들은 시어머니께서 보태주신 돈과 자신들이 사회생활하며 모아온 돈,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동원해서 겨우 예비사돈들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련님들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난 후 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희정아, 혹시 섭섭하게 생각하진 않니? 내가 쌍둥이들 결혼할 때만 금전적으로 지원해줘서 말이야.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다만 어머니랑 애들 아빠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그게 걱정이에요.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더 잘해야 하는데. 그래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생각해 주렴. 어머니, 그런데 도련님들이 가족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섭섭해요. 그래서 말인데, 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생긴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이해하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이후 매일 집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던 도련님들이 모두 출가했기 때문일까요? 그래도 두 도련님의 결혼 이후 집안에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게다가 도련님들의 처가가 그렇게 부자라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와서 경제적 도움을 청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쌍둥이 도련님 둘이 가게에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가장 바쁠 시간에 말이에요. 도련님들은 가게 상황이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어머니를 가게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말릴 틈도 없었어요. 엄마, 돈 좀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언제까지 남의 병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거냐고. 원래 결혼하고 3년 안으로 개원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그러세요. 엄마, 우리 장모님도 요즘 들어 난리예요. 당신 딸 언제쯤 로펌 대표 사모님 소리 듣게 되는 거냐고요. 도련님들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돈 좀 있냐고? 엄마가 돈이 어딨어. 너희 결혼할 때 우리 집이랑 가계담보로 대출받아 전세금 마련해준 거 아직도 엄마가 갚고 있어. 그건 언제 갚을 건데? 엄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걸 돈을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투자예요. 초기 투자만 하면 나중에 몇 배로 뽑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알만한 애들이 왜 이래? 더 이상 어렵다는 거 알잖아. 시어머니는 도련님들의 뻔뻔한 요구에 자포자기한 듯이 가만히 계셨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한마디 했습니다. 도련님들, 이제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지금도 우리엔 도련님들 빚 갚느라 뿌리도 못 펴고 일하는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잘난 처가는 대체 뭐에 쓰시려고요? 국 끓여 드시게요? 왜 매번 어머니한테 와서 이래요? 똑똑하신 분들이 그 정도로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형수님이 왜 우리 일에 끼어들어요? 우리 가족끼리 얘기 좀 하게 좀 빠져주시죠. 원성이 점점 높아지자 가게에 온 손님들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손님들에게 얼른 사과하고 와서 저를 진정시켰고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렵게 심호흡을 하시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도련님들에게 또박또박 말했네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없어. 이제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너희 처가 없어? 그 사람들 그렇게 돈 많다며. 돈 많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왜 맨날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뭐 빼먹을 거 없는지 궁리만 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니들 눈에는 여기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우리 삶의 터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게로 찾아와서 난동 부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한창 손님들 오실 시간이니까 얼른 나가줘.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도련님들의 얼굴에는 담혹감이 가득했고 긴장을 했는지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더러 알아서 살라고? 그래. 우리가 누군지 잊은 것 같아서 상기시켜줬는데 우리 대한민국 의사고 변호사야. 평생을 건어물 장사해온 형한테 그런 소리를 듣다니 기분이 좀 그렇다. 암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삐딱하게 서서 건어물을 만지작거리던 변호사 도련님이 들고 있던 건어물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도움이 필요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어? 가족끼리 힘들 때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거지.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냐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못하지?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한 달 뒤가 명절이었고 시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도련님들은 집에 오지도 않았고 생신 축하 연락 한마디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도련님들의 빈자리를 느끼며 실망스럽다는 듯이 한숨만 쉬셨네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인데 너무 쉽게 등을 돌려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께서 자식을 잘못 키우신 것 같다며 내내 자책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려 저는 죄송하게도 쌍둥이 도련님들의 소식이 없는 몇 달이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말이에요. 드디어 고려님들의 집요한 요구에서 벗어나서 모처럼 우리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와는 정반대로 나날이 수심이 깊어져만 가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도련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그리워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계실 때 도련님들의 사진을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며 연락을 기다리시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효심이 깊은 남편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도련님들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많이 걱정하신다. 전화라도 드려. 그런데 배은망덕한 도련님들은 답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참에 아예 도련님들이 세트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의사 도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고 태연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도련님은 새삼스럽게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오랜만에 다 같이 여행이나 가자고 하더군요.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저는 이런 제안이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련님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리던 도련님들에게서의 연락을 누구보다 반가워하셨어요. 남편도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흔쾌히 가겠다고 했고요. 오랜만에 들떠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미소를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들은 고급 리조트를 예약해서 우리 모두를 초대했는데 입구부터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근사한 초호화 리조트였어요. 우리 가족은 리조트 안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또 고가의 스파도 받았습니다. 방도 리조트 안에서 가장 좋은 스위트룸이었죠. 모두 도련님들이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정말 완벽한 코스였습니다. 리조트에서 도련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극진하게 모셨어요. 드디어 도련님들이 정신 차린 건가 의아하면서도 난생 처음 누려보는 호사에 기분이 얼떨떨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의 직감은 무시를 못하지요. 여행하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련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는 분명 검은 속내가 있기 때문일 거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여행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드디어 도련님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네요. 의사 도련님이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도련님이 부탁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도 노이로제가 생기셨는지 바로 반응하셨습니다. 뭐? 아직도 내가 도울 게 있니? 아, 돈 내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어머니께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희 애들 봐주시던 이모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1, 2년 정도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도련님의 갑작스런 부탁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게 때문에 안 되는 거 알잖아. 엄마, 이제 그 가게는 접으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봐주신다면 저희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님.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어머님 가게 그만하시길 바래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애들이 할머니가 안아주실 때마다 비린내 난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듣고 있던 저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비린내가 난다고요? 시어머니가 그 비린내를 왜 뒤집어 쓰고 사셨는데요? 형수, 제발 우리 일에 끼어들지 좀 마세요. 우리가 엄마 자식이지 형수가 엄마 자식이에요. 왜 우리보다 더 엄마를 위하는 척해요? 도련님이야말로 잠깐 계셔보세요. 동서, 말해봐. 동서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큰 애들을 뭐 보기가 힘들어서 어머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야 하는 건데. 형님이 제가 사는 사회를 이해는 하실진 모르겠지만 겸원장 사모들끼리 사교 모임이 많거든요. 오케스트라 공연도 보러 다니고 그림도 배워야 하고 악기도 배우러 다녀야 한다고요. 이런 모임에서 연애되면 남편이 설 자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내조라고요. 하긴 평생 시장바닥에서 건어물만 팔아온 사람이 뭘 알겠어요. 저는 동서의 무례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 동서의 면상에 물세례를 날려주려 물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제 행동을 가로막고 말씀하셨어요. 건어물 냄새는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됐어. 너희들은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거냐? 너희를 공부시킨 것도 다 이 냄새나는 손으로 번 돈이야. 그럼 지금 너희 모습도 부끄러운 거냐?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쌍둥이 도련님들의 일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셨던 지금까지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저 또한 살짝 놀랐어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저랑 남편은 얼른 아이들을 챙겨서 어머님 뒤를 따라 나섰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모처럼 즐겁게 떠난 여행이었는데 오히려 갈등만 더 깊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시어머니께서 실망이 크셨는지 그날 이후로 말씀도 잘 안 하시고 혼자 멍하니 계시고 잘 웃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음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유독 그날을 기점으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고 한 번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증상과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네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저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남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련님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도련님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진행됐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시래. 우리 가족 중에 의사도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남편이 착잡한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상태에 관해 설명하는데 도련님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내가 의사라서 뭐? 설마 그래서 나보고 엄마 모시라는 건 아니지?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모르는 척 하더니만 인제 와서 왜 이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변호사 도련님은 자기에게 폭탄이 넘어올까 무서웠는지 구차한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은 방이 4개밖에 없어서 어머니 모실 방도 없어. 집사람이 자꾸 애 하나 더 낳자고 하는데 방 1개는 여의로 남겨놔야 한다고. 어차피 형이 지금까지 엄마 모시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좀 모시면 되잖아.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지원할게. 결국 요지는 그거 아니었어? 돈 얘기? 도련님들의 매정한 반응에 남편은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누르는 게 보였어요. 너희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 됐다. 너희들한테 무슨 기대를 하니? 다 필요 없고 이제 어머니 병원비로 돈 나갈 일이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이 집이랑 가게 담보로 받은 대출 이제 너희들이 갚아. 벌어서 갚든 집을 팔아서 갚든 당장 해결해.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도련님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도련님들과의 소란이 끝나고 방에 혼자 주무시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방에 들어가 보니 안 주무시고 계셨더라고요. 자식들이 당신 문제로 싸우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들으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오랫동안 당뇨로 고생하시던 중 합병증까지 찾아왔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달의 감각도 점차 무뎌져 가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부부의 진정한 시련이 시작된 것이죠. 시어머니의 증세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병원 진료를 자주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가게 문은 닫을 수가 없으니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야 했네요.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가면 길게는 4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꼭 붙어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집에 가서 쉬다 오라고 하셨지만 언제 치매 증상이 나타날지 몰라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게 불안했어요. 그렇게 투석을 하고 집에 와서는 밤새 시어머니를 간호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새벽에 주무시다가 절당 쇼크가 오면 응급처치를 해야 했어요. 증세가 심한 날은 치매 증상까지 겹쳐 쌍둥이 도련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걸 말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낮이라고 안심할 수가 있었겠나요? 어머님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온 몸이 부어오르고 저림 증상이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규칙적으로 마사지도 해드려야 했네요. 이런 고단한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우리 부부는 단 한 번도 서로에게 불평하는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생각이었고 우리가 고단한 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 아이가 평소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간식을 드리러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간식을 던지시며 음식에다가 독을 탄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의 큰 버팀목이었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변해가시는 모습 때문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모두가 잠든 후에 혼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시어머니의 눈빛이 또렷하게 변하신 게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께서 혹시나 정신이 돌아오셨나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지. 내 소중한 며느리를.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머금은 채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찌나 그립던 시어머니의 손길이었는지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토닥여 주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시더군요. 너희 모두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데 자리 좀 마련해 주겠니? 그날이 마침 주말이어서 즉시 모든 가족이 집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자 시어머니께서는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힘겹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이제는 너희들에게 상속에 관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사실 엄마가 너희한테 남길 수 있는 건 빚뿐이란다. 그 순간 도련님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변호사 도련님의 머리가 빠르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고 계산이 끝났는지 손을 들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상속 포기할게요. 그럼 빚을 안 물려받아도 돼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자식이 부모 빚을 갚아줘요. 그렇게 되면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데? 경매 넘어가겠지. 그럼 헐값에 누군가 살 거고. 쉽게 말해서 가게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건 안 돼. 가게는 어머니의 인생이 담긴 곳이라고. 글쎄 나는 모르겠고. 엄마, 우리로 인한 빚은 이미 우리가 다 갚았잖아요. 나 그거 갚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맞죠? 나는 처발 가봐야 돼서 이만 일어날게요. 옆에서 핸드폰만 보던 은사도련님이 따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도 골프 약속이 있어서. 자기들 할 말을 마친 도련님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남편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제 손을 한번 꽉 잡았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시어머니께 이야기했죠. 어머니, 저희가 상속받을게요. 빚이라도 상관없어요. 가게는 지켜야 하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인생을 바쳐 일구신 가게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저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빚도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와 남편도 서로 부둥켜 안고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아침약을 챙겨 시어머니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미동도 없으셨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어머니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누워 계셨는데
조용히 어머니의 코에 귀를 대보니 숨소리가 들리지 않더군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게 치러졌어요. 도련님들과 동서들은 의무적으로만 상주노릇을 했고 얼굴에서 슬픈 기색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 보였어요. 우리 부부만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숙연하게 지켰네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자기가 시어머니의 변호사이고 유언장 집행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 상속에 대해 고지할 게 있으니 모든 가족을 모아달라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제시한 약속 장소는 뜻밖에도 시어머니의 주 거래은행 VIP실이었습니다. 도련님들은 재산 상속이라면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냐며 왜 자기들까지 오라가래 하냐며 난리쳤지만 변호사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 포기 각서를 쓰러 자리하라고 했네요. 약속한 날 변호사를 만났고 우리는 은행의 VIP실 내 개인 금고실로 들어갔어요. 변호사는 금고를 열어 여러 장의 서류들을 꺼내었고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순자님의 유언장 집행과 상속 대상 고지를 위해 가족분들을 모셨습니다. 이 금고에는 유언장과 중요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개봉하겠습니다. 도련님들은 지루한 듯 하품을 하며 시계를 확인했고 우리 부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맞잡은 채 변호사를 주시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빚을 떠안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시어머니께서 언급하셨던 빚의 규모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변호사가 큰 소리로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믿기 힘든 말들에 우리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이랬습니다. 기철아, 희정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만큼은 너희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단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전부 다 느끼고 있어. 특히 우리 기철이 장남인데도 네 꿈도 버리고서 동생들을 위해 네 인생을 헌신한 것 고맙게 생각한다. 네 꿈이 자동차 기술자였지? 엄마도 다 알고 있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르는 척했어.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우리 며느리 희정아, 힘든 시집살이 하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웃는 얼굴로 나를 돌봐주었지. 정말 고맙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진 크나큰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때가 온 것 같구나. 이제 남은 인생은 너희 가족만을 위해 살기 바란다. 내가 주는 이 선물이 남은 너희의 삶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유언장 낭독을 마친 변호사는 우리에게 몇 장의 서류를 지어주었어요. 그 서류를 보고 남편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게 용이 도대체 몇 개예요?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5.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에게 상속하신 재산은 빚이 아닌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30년을 넘게 같이 살았지만 우리 누구도 시어머니께 그렇게 큰 재산이 있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재혼 초기에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으신 돈으로 저렴하게 매입하신 지방의 토지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토지의 가치가 수십 배나 뛴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과 가게까지 모두 우리 부부에게 상속하신다는 유언장을 남기셨네요. 예상과 다른 유언장 내용에 도련님들은 기만이라며
즉시 유리분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항의하더군요.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었고 결국 은행 보안요원에게 제압되어 끌려나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십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우리 부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생을 이렇게 보상받는 것인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변호사에게 들어보니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가 아무 대가 없이 시어머니 곁을 지켜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시려고 일부러 상속할 재산이 빚뿐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분명 도련님들은 상속 포기를 하겠다고 할 게 뻔하니까요. 평생을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큰돈이 생기니까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저희는 바로 가게를 처분하고 세계 일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고요.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안다고 하잖아요. 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은 후에도 저희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그대로 살았고요. 건어물 가게도 계속 운영했어요. 아니, 더 열심히 해서 가게 점포를 3군데로 늘려갔습니다. 가게 확장에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평생을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는 요즘도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돈을 모으기만 해서 언제 쓸 거냐며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거냐고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저희에겐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도련님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죠? 안타깝게도 도련님들은 야심차게 시작한 병원과 로펌을 접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병원과 로펌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매각했거든요. 지금 의사 도련님은 수도권의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변호사 도련님은 변호사 자격증으로 공기업에 입사해 일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강남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긴 합니다. 의사, 변호사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쪼그라든 건 사실이에요. 동서들도 그렇게 좋아하던 사교 모임도 못 나가고 그냥 평범한 강남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사람이 큰일을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잖아요.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요. 여러 일을 겪고 나서 세 형제 사이가 좀 돈독해졌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남편을 중심으로 모여 상의해서 결정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이제는 세 형제 중에 우리 집이 가장 재력이 있게 되어서 그런지 동서들도 이제 제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대학도 못 나오고 집안도 안 좋다고 대놓고 무시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새옹지마라는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네요. 처음에는 우리 부부가 불행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정직하게 살다 보니 이렇게 행복을 얻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희 이야기를 통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